지금 나이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종의 발자취를 따라서 2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갔던 여정길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종이 덕수궁으로 복귀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재기를 도모했던 시간과 또 결국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침탈당하는 그 과정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역사 산책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갈 곳은 덕수궁이 메인이긴 한데 먼저 이쪽 방향으로 잠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오늘 저희가 먼저 가봐야 될 곳이 저쪽 멀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청 옆 웨스틴 조선호텔 바로 앞에 있는 환구단입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피난 생활을 끝내고 덕수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스스로 황제를 선언하여 대한제국 출범을 선포합니다. 이곳 환구단은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환구단 자체는 일제시대에 철거되었고 그 옆에 있던 환궁호라는 건물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바로 옆에 호텔이 있고 그 호텔 앞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다 보니까 마치 호텔에서 이쁘게 정원, 한국식 정원을 지었나 보다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오히려 더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고, 호텔은 나중에 이 환구단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철거를 거의 다 하고 그 자리에 호텔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환궁이라고 해서 하늘신의 위패를 모시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환구단이라는 재단이 있었을 텐데요. 그 재단이 1897년 고종이 황제를 선포했던 그 공간입니다. 환구단이라는 곳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재단이라고 해요.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 황제의 권한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황제가 되겠다, 자주 독립국이 되겠다, 이러한 어떤 선포를 한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고, 1897년 10월 12일에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10월 13일에 대한제국이라는 제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호텔 로비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입구는 되게 낮네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제사가 지내지고 새로운 제국이 선포되는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웅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국의 위세에 눌려있던 신하국가가 이제 황제국가를 선포하는 때니까요. 그래서 당시의 분위기를 독립신문 논설에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왕후가 외국인들한테 왕궁에서 살해가 되고, 또 왕은 외국의 공사관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왕이 황제국을 선포한다고 해서 어떠한 권위나 힘이 크게 실릴 수 있을까요? 바다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윤치호의 얘기에서도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이 참 역사의 어떤 비관적인 면과 또 낙관적인 면을 모두 간직하고 이 자리에 묵묵하게 남아있습니다. 희망찬 그런 나라의 선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잘 해보는 게 좋겠죠. 이제는 황제가 된 고종의 거처, 고종이 새로운 거처로 삼은 곳은 덕수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덕수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수궁입니다. 대한제국 황궁이죠. 고종이 그리고 덕수궁에 돌아와서 시내에 대한제국 선포함으로써 그 동시에 자기가 살고 있던 이 경운궁을 황궁으로 지정을 합니다. 덕수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해가 져도 문을 좀 여는 눈 닫는 시간이 좀 늦은 궁궐에 속해요. 그래서 밤에 궁궐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궁궐이 약간 크지 않아서 경복궁에 비해서 보기가 되게 좋은데요. 일단 저기 정전을 보기 전에 가까운 데부터 가볼게요. 광명문, 한자가 쉬워서 자신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함령전이라는 건물이 나옵니다. 여기도 왕의 상징인 저거 뭐라고 하죠? 해랑 달이랑 일부에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종의 침식이었던 곳입니다. 또 이곳에서 마지막 유명을 달리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쪽 보면은 아궁이가 있어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덕수궁 대화재라는 큰 불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함령전에서, 함령전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해요. 당시 고종이 덕수궁으로 온 것 중에 하나가 정동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동에 외국인 공사관이 못 밀집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일본의 영향력에서 좀 자유롭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화재가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창덕궁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들의 영향을 쌓일 수 있으니까. 고종이 뭐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아반파천까지 하면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덕수궁 다음 건물에 거처를 옮겨서 이제 여기 빨리 수리해라, 그때까지 덕수궁 다른 건물에 모르겠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 덕수궁을 사수했습니다. 함령전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콩전이라고 해서 명성황후의 신주가 모셔져 있던 공간이라고 해요. 원래는 그렇게 지은 건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외빈들 접대하는 그 접객 장소로도 이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샹들리에도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저쪽에 정관원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서양틱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기는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모시던 곳이고, 저기도 아까 전에 경복궁에서 그 을미사변을 목격했던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저것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정관원의 내부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진을 놓는 모습을 시작했겠지만 또 다르게 사용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서양 스타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이루는 게 여기 덕수궁의 좀 특징, 개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덕궁전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서보당이라는 건물입니다. 2층 집이라서 좀 눈에 띄어요. 조선시대에 2층 집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건물은 특이한 게 바로 옆에 건물마다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이건 색깔이 없거든요. 단청이 없어서 좀 특이하죠. 이 건물은 그 선조가 경복궁이 불타고 임진왜란 때문에 불타서 거처가 머물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덕수궁이 갈 데 없는 임금들의 거처가 되어줬던 아주 고마운 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슬픈 거는 임금들이 자기 집에 못 살게 된 이유가 두 번 다 일본 때문이었다는 거.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얽힌 게 많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 뒤로 바로 보이는 건물은 중화전이라는 건물입니다.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그 황궁의 정전이죠. 대한제국의 정전. 그 옆에 있는 게 즉조당이라는 건물입니다. 원래는 중화전 전에는 여기가 정전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석조전이죠. 석조전은 덕수궁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궁궐에 어떻게 이렇게 서양식 큰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석조전 같이 큰 건물, 서양식 건물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보시죠, 이렇게 즉조당이나 서거당, 그리고 옆에 중화전 같이 완전 우리 조선시대 전통 건축물도 있고, 이런 게 조화를 이룬 게 덕수궁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시대의 변화가 빨랐고, 그리고 궁궐 안에 이런 걸 다 넣어놓은 걸 봐서는 고종 본인이 좀 때가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변화를 품고자 했다. 자기의 품으로. 그런 것들이 좀 엿보입니다. 그리고 또 석조전 옆에 있는 이게 석조전 서관인데요. 저 사실 이게 석조전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건 서관이라고 좀 더 나중에 지어진 거고, 지금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별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조전은 예약 관람을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석조전 역 앞은 두 번, 세 번 내고 와봤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오늘은 예약 관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씁쓸한 거는 석조전이 1910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힌 때가 1910년이거든요. 이걸 처음에 지었을 때 고종이었던 꿈이 있었을 텐데, 나라가 망한 해에 완성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석조전 관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뒤에 있는 돈덕전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돈덕전 같은 경우에는 덕수궁에 최근에 못 와신 분들은 아마 좀 낯선 곳이실 거예요. 여기가 2023년인가에 다시 복원된 거라서 정말 최근에 복원된 곳이죠. 여기도 되게 독특해요. 디자인이 멋있어요. 서양식 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약간 생긴 게 서양 성 같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서양식 연회 같은 거 하려고 지었다고 하고, 또 서양 귀빈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 숙소도 있고요. 또 순종의 즉위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하고, 또 그런 행사에 쓰였던 건물인 것 같아요. 층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유명한 인물들, 무슨 해리포터 그림 보는 것처럼 움직여요. 신기하다. 재밌네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석조전으로 한번 갈 거를 옮겨보겠습니다.
뭐야 난 칼이다. 싱싱. 진짜 예뻐. 덕수궁 일단 주요 공간을 다 둘러봤고요. 덕수궁 바깥에 있는, 과거엔 덕수궁이었지만 지금은 담벼락 밖에 있게 된 중명전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이죠. 덕수궁에 나서면 바로 앞에 와플집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사람 한 4분 정도 계신데, 여기가 리에주 와플이라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훨씬 더 많은 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냥 보통인데 항상 줄이 깁니다. 오늘은 좀 없는 편. 가다 보면 왼쪽에 서울시 서소문 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사는 그 맨 위 꼭대기에 카페가 있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뷰가 좋고요. 그리고 또 원래는 옛날에 대검찰청 건물로 쓰이던 곳인데 서울시로 이제 이관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덕수궁 돌담길로부터 이어지는 이 정동길에는 역사가 참 깊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는 재미가 있죠. 아까 다뤘던 돈덕전이 멀리서 보이네요. 여기 정동 로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참 많은 건물들이 있고 다 각자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04년에) 덕수궁에서 대화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령전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또 근처에 있는 모든 건물을 불태웠는데요. 그래서 황제는 다른 건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덕수궁 안에 있던 함령전에서 그래도 조금 떨어져서 살아남은 건물, 이곳 중명전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원래는 왕실 도서관으로 지어졌던 건물이죠. 이것도 서양식 건물 느낌이 나죠. 사바틴이 이 건물도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건물이 뭐 왕실 도서관이었고 황제의 거처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정말 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도 실내 영상 촬영을 할 수 없어서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역사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꼭 관람을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1905년 11월 7일 밤 을사늑약의 현장을 잘 재현해 놓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대한제국을 정복할 모든 걸림돌을 제거한 상황이었습니다. 11월 7일 일본군은 덕수궁 주변을 돌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고종이 조약 체결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이곳 중명전에 고위 강료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씩 조약의 찬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참석한 8명 중에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이 5명이 결국 찬성하였고, 이토는 8명 중에 5명이 찬성했으니 조약이 성립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나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규설 참정대신, 당시에는 부총리급의 지위였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을사늑약 현장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끝까지 반대 기조를 유지한 분이었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후에 일제는 이분에게 귀족 자기를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때도 거절하였습니다. 일제의 귀족 자기를 거절한 사람은 비율상 매우 극소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규설, 이분의 성함을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고종은 을사늑약 이후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결국 1907년에 폐위를 당하고 1910년에는 나라가 빼앗기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1월에 본인도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고종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불호를 떠나서 뒤늦게 열강의 어떤 무서움을 깨닫고 고군분투하고 또 때로는 허둥지둥되면서 그렇게 대처해야만 했던 우리나라의 그 아둥바둥하는 그때의 실상을 반영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종의 사망 이후 2달 뒤 3.1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황제의 죽음이 또 그렇게 민주공화정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게 또 역사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2부에 걸쳐서 고종의 시를 쫓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고종 시대의 신하들과 주변에 대해서 남아있는 흔적들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